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무척 고민이 많았었는데 막상 쓰고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바보와 같이 살았던 인생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시 돌이켜보니 제게 큰 도움이 됐다 싶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아직 살 날이 더 많은 제 인생에 더 이상의 후회가 없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제 과거들을 돌이켜보며 뉘우치고 다시는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려니 벌써부터 속이 쓰리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겠네요. 안타깝게도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그리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 행복이라는 말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서글픈 기억이라 해야겠네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려졌던 아이였거든요. 부모님 얼굴도 성함도 기억하지 못하고 겨우 버려졌다는 사실만 기억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있었던 일이었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차에 태워져 어디를 멀리 가다가 부모님께서 저를 시골길 한가운데 내려주셨고 두 분은 서둘러 도망치듯 떠나시던 장면만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버릴 생각으로 나왔던 거라면 차라리 고아원이라도 내려다 놨으면 좋았으련만 저희 부모는 저에게 그 정도의 애정도 없었던 건지 저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버려져 길거리를 전전하던 저는 그 후 어느 노부부에게 걷어지게 됐어요. 갈 곳 없는 저를 집으로 데려간 노부부를 따라 그렇게 제게도 지낼 곳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저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진 못했어요. 이미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자식들이 있던 노부부는 그저 저를 공으로 부려먹으려 데려갔을 뿐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부터 그 집의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우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자라야 했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닌 노동에 힘들고 괴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거리 생활을 떠올리면 저는 그 생활도 감지덕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보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정규 교육 이상의 공부는 할 수 없었던 탓에 저는 가방끈이 길지 못했고 그래서 배움이 짧았던 저는 성인이 돼서도 사회에 나갈 수 없었고 그 집에 갇혀 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됐습니다. 남들 다 간다는 대학 문턱은 넘볼 생각도 해보지 못했고 청춘을 즐긴다는 같은 또래 20대의 삶은 상상도 못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사정에 갖은 고생을 하며 자란 저는 그나마 내 몸 누일 곳이 있고 삼시세끼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혼자가 되어 무서웠고 고생스러웠기에 저 스스로도 그 이상의 행복은 바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노부부의 집에서 지내던 저는 어느 날 제게 관심을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처음으로 다정함을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제 사정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진 몰라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주며 제 안부를 묻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물어준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늘 어울릴 수 없는 신세였던 제게 아무 대가 없는 호의를 보여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제게 낯선 관심을 보이던 남편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기며 돌봐주곤 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뒤로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농사일만 하며 세상 물정 모르는 제게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저는 처음으로 세상을 알게 됐고, 제게 많은 것을 보여준 남편에게 마음이 열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연상인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나에게 잘해주고 자꾸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에 저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점점 더 남편에게 마음을 열어가며 의지하게 됐던 저는 언젠가부터 남편과 함께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거뒀던 노부부는 제가 남편과 만나는 걸 크게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며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기대라는 걸 가져보게 됐어요. 내게 처음으로 세상을 보여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당연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우여곡절 많은 제 인생에 그냥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건지, 제게 결혼은 또 다른 고생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죠. 처음 결혼을 약속했을 때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어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어렸던 제게 시집살이라는 개념이 없기도 했고, 어릴 적부터 내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없이 외롭게 자란 저였기에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서 다 같이 지내는 것이 오히려 기대됐거든요. 거기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웃으며 반겨주는 모습에 저는 제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받아들이며 시댁살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처음 시집살이를 시작할 때는 시모부터 다른 시댁 가족들 모두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혼자 부모도 없이 고생이 많았겠다며 저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시모와 다른 가족들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저도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잘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뭣도 모르고 행복해하던 저는 걱정이 없던 탓이었는지 일찍이 임신을 하게 됐고 예쁜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됐습니다. 결혼하며 그렇게 바라던 내 가족이 생기고 자식까지 낳아 부모가 되면서 저는 제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낳고 난 이후 그때부터 식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다들 제가 아이를 낳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온 가족이 갑자기 저를 냉대하며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였죠. 시모는 제게 집안일과 농사일을 시키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전까진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다며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이 제가 아이들을 낳고 몸조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저를 일으켜 세워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 대바람부터 아침 식사를 차리고 늦은 밤 식구들의 뒤치다거리까지,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그 집 부엌대기가 되어 잠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쌍둥이들 육아하느라 밥도 못 먹고 정신이 없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들쳐업고 농사일을 하고 저 혼자 집안일을 다 하려다 보니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남의 집살이를 하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지내 꽤나 이골이 난 저였음에도 저를 기계처럼 부리는 시모 앞에서는 절로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다는 소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시모는 그냥 몸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정신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꾸물거리거나 성에 차게 일을 하지 못할 때마다 불호령을 내리며 저를 혼내곤 했거든요. 아니, 아까 시켜놨더니 아직도 이 일을 잡고 있는 거야? 이걸 이거밖에 못 끝내서 여태 일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여간에 부모 없는 것들은 어떻게든 티가 나는 건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뭐든 시키면 한 번에 하질 못하냐? 너 등신이야? 내가 너 같은 멍청한 며느리를 데리고 살다가 화병 나서 죽겠다. 가진 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집 왔으면 와서 밥값이라도 하고 집에서 제 몫을 할 생각을 해야지. 너 정말 계속 이따위로 할 거니? 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시몬은 제가 일을 잘하던 못하던 그냥 못마땅해 하며 저를 구박했고, 저는 그런 시모 때문에 밤마다 눈물바람으로 나를 새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라도 제 편이 돼줬으면 싶었지만, 남편은 고통받는 제 모습을 빤히 보고도 제게 어떤 위로도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제게 다정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로 더 이상 제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믿을 건 남편뿐이었는데 남편마저 제게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니 제가 그 집에서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혼자 시댁일로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시모의 문제는 못된 성품만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능력에 비해 씀씀이만 큰 탓에 항상 돈에 쪼들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이라도 돈을 편하게 벌고 싶은 건지 말도 안 되는 다단계에 빠져 없는 돈도 날리고 빚까지 생긴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 늘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시모는 저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농사일 외에도 공장이며 직판장이며 끌고 다니며 억지로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고 여기저기 아파서 힘든 일을 못한다며 젊은 제가 돈을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곤 했었죠. 그렇게 저는 매일 살림과 농사일에 시달리면서도 틈틈이 시모 대신 돈을 벌기 위해 끌려다니며 마치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게 결혼 생활일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나 혼자 살았을 것을. 믿었던 남편에게 더 이상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생만 해야 하는 제 삶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고생이 당연한 삶이었기에 웬만한 고생은 이골이 났는데도 그런 제가 견디지 못할 만큼 제 시댁살이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저도 폭발을 하게 됐죠. 이건 모자란 걸 기껏 데려다 놨더니 뭐 하나 성에 차는 게 없네? 넌 시집 온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음식 간 하나를 못 맞추냐? 이건 달고 이건 짜고 누구 먹으라고 이런 걸 내놓은 거야? 너 이따위로 해서 또 욕먹고 싶어? 당신도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노력 좀 해.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면 뭐해? 마누라가 밥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느 때처럼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는 시모와 남편의 말을 듣다 못한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다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요? 노력 좀 하라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 나는 할 만큼 했잖아.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 언제는 결혼만 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 이럴 거면 다들 처음부터 잘해주지나 말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애초에 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저 완전히 속은 기분이에요. 그래, 네가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럼 정말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게 예뻐서 데려온 줄 알았어? 고아라고 하기에 고분고분 말이라도 잘 들을까 싶어서 데려왔더니 이게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질러?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말씀이 정말이야? 에휴, 당신은 이미 다 지난 일을 들춰서 뭐 한다고 그런 걸 물어? 들어서 뭐 좋은 얘기라고.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나 당신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어차피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긴데 결혼할 거면 조신하고 말 잘 듣는 와이프가 낫지 않겠어? 내가 그 나이에 딱히 데려올 여자도 없었고. 그래서 뭐 그런다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지. 이제 와서 이 사실 알았다고 해서 당신이 뭐 어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는 줄 아니? 내가 너 같은 며느리 하나 데려오라고 시켰다. 우리 집에 일해주고 자식 낳아줄 며느리가 필요한데 요즘 어디 그리 고분고분한 며느리들이 있니? 근데 너는 부모도 없고 남의 집 살이하며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한다기에 데려왔지. 근데 네가 기대만큼 하질 못하니 내 속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혹시나 싶어 사기 결혼이냐고 묻는 제 말에 맞다며 순순히 인정을 한 시모와 남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제게 접근한 것부터가 다 의도적이었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고분고분한 아내가 필요했다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날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에 더 있다가는 무슨 일을 겪을까 두려워 나오긴 했지만 막상 집을 나오니 달리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생각나는 곳이라고는 결혼 전까지 저를 걷어주셨던 노부부의 집이었기에 저는 그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지낸 정이 있으니 무서운 시댁보다는 그곳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집에 도착해서 30분도 되지 않아 다시 시댁 식구들에게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부부가 저희 시댁에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한 번 시집 갔으면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찾아오길. 네가 그 집에서 조용히 잘 지내는 게 우리한테 받은 빚 갚는 길이야. 우리가 여태 갈 곳 없는 너를 먹여주고 걷어주었으니 너도 이제 우리한테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네 시댁에서 애들 잘 키우고 잘 살아라. 알고 보니 처음부터 시댁과 노부부 사이에 제가 모르는 거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노부부에게도 배신당하고 다시 시댁으로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모는 제가 다시는 도망을 치지 못하게 제 쌍둥이 아이들을 볼모 삼아 저를 협박하고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감히 걷어준 은혜를 모르고 도망을 쳐? 한 번만 더 도망갔다가는 다시는 애들 못 보게 될 줄 알아라. 자식보다 네가 중요하면 자식 버려두고 너 혼자 도망가려면 가던가. 한 번만 더 이런 일 벌어지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제게 윽박지르는 시모와 남편을 보며
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아인 저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거나 도망갈 곳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빼앗길 수도 없었기에 결국 저는 제 삶을 포기하고 시댁의 종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한 그때 절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방문이었죠. 저기 혹시 여기 이진아 씨라고 살고 계신가요? 박성옥 씨와 결혼하신 분이라고 듣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이진아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제가 맞게 찾아왔네요. 안녕하세요. 전 이기령 씨 부탁받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기령 씨께서 이진아 씨를 애타게 찾으셨어요. 이기령 씨가요? 그분이 누구시죠? 이기령 씨는 이진아 씨 아버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친아버님이요. 네? 친아버지요? 그분이 저를 왜... 영문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를 길에 버렸던 아빠가 다시 저를 애타게 찾았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고 있을 그때 집안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시모와 시댁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잠깐만, 누가 우리 며느리를 찾아요? 아버지? 아니, 그 어린애를 길바닥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애타게 찾았다고요? 그게 말의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됩니까? 그 아빠라는 사람이 진아를 버려서 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성인 될 때까지 노예처럼 살던 애를 우리 아들이 데려왔어요. 우리 아들이 데려와서 이제서야 평범하게 살려는 아이의 마음을 왜 또 해집으려고 해요? 됐어요. 이미 우리 진화에겐 부모 노릇을 하는 내가 있고 남편인 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쌍둥이 자식에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니 아버지라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갑자기 나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오버를 하고 있는 시모가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시모의 얼굴을 보게 되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모는 제게 그동안 했던 잘못이 저와 아빠의 만남으로 밝혀지고 그 일이 문제되는 걸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척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런 시모의 모습이 가증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절 찾고 있는 아빠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날 버리지만 않았다면 애초에 제가 이러한 삶을 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아빠라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절 찾아온 사람에게 아빠를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 그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절 찾는 이유가 무엇이든 저를 버린 행동을 용서할 순 없어요. 못 찾았다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든 마음대로 하시고 앞으로 같은 일로 절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절 애타게 찾았다던 아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시모의 얼굴에선 안도하는 한숨과 함께 미소가 흘러나왔어요. 그 표정을 보며 다시 아빠를 만난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아빠를 만난다고 한들 제 인생이 얼마나 변할까 싶었습니다. 이미 한번 포기한 제 인생, 헛된 기대 말자고 생각하며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절 찾아오신 분께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오해가 있으신데 이진아 씨께선 부모님께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이신 이기령 씨께서는 이진아 씨가 없어진 걸 아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넘게 따님인 진아 씨를 찾고 계셨어요.
진아 씨가 뭘 어떻게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오해입니다. 제가 증거들과 함께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아 씨가 부모님께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저를 차 안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고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내려 저를 버리고 간 기억만은 또렷하게 있었으니까요. 내 친아빠라는 사람이 절 데려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정말 아빠는 절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기억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죠. 다만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착각했던 겁니다. 부모님과 다른 사람을 혼동했던 거죠. 그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했어요. 제가 시골 길가에 버려지기 1년 전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아빠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저를 키우셨다고 해요. 그러다 회사 일이 점점 바빠지시며 저를 제대로 보살필 상황이 되지 않으셨고 나중엔 3개월 동안 출장을 가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셨다고 했어요. 결국 고민 끝에 비슷한 또래를 키우고 있던 고모와 고모부에게 출장 기간 동안만 저를 맡기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결정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어요. 아빠의 친가 식구들은 아빠가 새 가정을 꾸려 아내에게 내조받으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번 아빠를 설득해 저를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시려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빠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는 걸 선택하셨고요. 그런 상황에 아빠는 저와 떨어져 멀리 출장을 간 상황이고 저는 할머니와 뜻이 같았던 고모와 같이 있었으니 아빠의 친가 식구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아빠가 완전히 안심하도록 몇 주간은 고모 집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전한 뒤 어느 날 계획을 실행한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버려진 그날의 일을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버렸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사실 고모와 고모부였던 거였어요. 두 사람은 제가 잘못되어도 좋고 다른 사람이 걷어도 됐으니 살던 곳에서 최대한 먼 곳에 저를 버리고 온 거였고요. 그렇게 제가 고모와 고모부 손에 버려졌다는 걸 몰랐던 아빠는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두 사람의 말만 철석같이 믿은 채 3개월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빠가 돌아왔을 땐 당연히 제가 없었고요. 처음 고모와 할머니는 제가 사라졌다며 어설픈 거짓말을 했지만 아빠의 끈질긴 추궁 끝에 저를 버린 걸 사실대로 실토했다고 해요. 그 일로 아빠는 친가 식구들과 가족의 연을 끊었고요. 이후 아빠는 저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모와 고모부 역시 어두운 밤 자신들도 모른 곳에 저를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를 찾는 건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버려지고 2개월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으니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아빠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까지 절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절 찾아내셨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아빠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물론 시모와 남편,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탐탁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분은 제가 알 바가 아니었죠. 며칠 뒤 유전자 검사로 우리 두 사람이 부녀 사이가 맞다는 결과까지 받고 난 다음 절 찾아왔던 남자분을 따라 아빠가 계신다는 곳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절 데리고 간 곳이 예상 외의 장소였어요. 병원이었죠. 그제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제서야 만나게 된 아빠가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됐죠. 그렇게 가슴 가득히 걱정을 안고 찾아간 병실에는 아빠가 누워 계셨어요. 의식이 없는 채로 말이죠. 이분이 제 친아버지시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누워 계시죠?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진아 씨를 찾았어야 했는데 실은 아버님께서 3개월 전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로 계십니다. 진아 씨 아버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건 생전 따님을 찾기 전에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뜻을 받들어 생명을 유지 중이시고요. 저희 역시 계약서 내용 그대로 진아 씨를 끝까지 찾기로 되어 있어 아버님께서 혼수 상태가 되신 이후에도 진아 씨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 복잡하게 꼬인 오해를 풀고 이제 겨우 아빠를 만나게 됐는데 겨우 3개월의 차이로 병실에 누워 계시는 아빠를 만나게 됐으니 말이죠. 그동안 아빠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던 그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했고 아빠를 드디어 만났지만 의식불명인 채로 만나게 되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아빠를 만날 수 있어서 세상 모든 것에 고맙기도 했어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제 감정이 변한다고 할 정도로 복잡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제 감정은 기쁨보다는 착잡한 상태였습니다. 아빠를 뵙고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도 무겁기만 했죠. 의식이 없는 아빠를 만나고 돌아와서도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집을 비운 일로 저를 벼르고 있을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될 걸 알면서도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씻고 나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제 곁으로 다가와 안 그래도 복잡한 마음에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너 지금 기댈 곳 생겼다고 내 앞에서 선전하냐? 하루 종일 집 비운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이게 저녁 준비도 뭉구적거려? 이제 친정 생겼으니 시어머니 말도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겠다 이거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뭐?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어? 그나저나 너 왜 축상을 하고 있어? 오늘 네 아버지 만난 거 아니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기분 나빠지게 왜 축상을 하고 있냐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만난 네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면 네 아버지가 아니야?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부녀 사이가 아닐 수 있겠어요. 아무 일 없었고 정말 피곤해서 그래요.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닌데 네가 죽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경이 쓰여서 그렇지. 뭔데? 말 좀 해봐라. 너한테 무슨 일 있는지 말을 해줘야 내가 위로를 해주든 방법을 생각해주든 하지. 그게 실은 저희 아빠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계세요. 저 찾기 3개월 전부터 의식불명인 상태가 되셨는데 생전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절 찾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미리 부탁하시고 돈 계산을 하셨던 상황이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절 계속 찾았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만난 아빠랑 말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뭐?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다니? 아유, 아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걱정만 잔뜩 하고 있었네. 네가 친정아버지한테 그간 우리 집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말했을까봐 내가 마음 얼마나 졸였는지 아니?
네 아버지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이었다고? 그럼 뭐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겠네? 의사도 그렇게 말하지?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제가 이 집 몸종이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 면전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높여?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니? 누워있는 네 아버지한테 악담이라도 했어? 오늘 내 기분 말하고 네 아버지 상황 말한 게 전부인데 무슨 말을 했다고 난리는 난리야? 원래였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두는데 네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그러니 적당히 해라. 그리고 저녁 차리지 마라. 이런 날 네가 음식할 정신이나 있겠어? 오랜만에 중국집이나 시켜서 먹자. 이런 날은 중국 음식 시켜 먹는 게 딱 아니겠니? 겨우 만나게 된 아빠가 의식이 없다는 소리에 시몬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는 복잡한 마음에 제가 음식이 손에 잡히지 않겠다며 저녁을 시켜 먹자고 했지만 실상은 시댁 가족들에게 우리 아빠 상태를 알리고 안도하며 즐기는 자리였어요. 시댁 가족들도 앞에서는 제게 위로하는 척했을 뿐이었지 힘을 내라며 전한 말의 본뜻은 전부 저를 조롱하고 놀리는 말들이었죠. 저를 조롱하고 있던 시모와 시댁 가족들에게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거짓 위선을 따져 묻고 욕하고 화를 내고 싶었죠. 그런데 화를 내는 일도 제정신이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빠를 보고 큰 충격과 상심을 받았던 저로서는 그들에게 화를 낼 정신도 힘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화를 삼킨 채 있어야 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아빠를 만나러 가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곁에서 말이라도 걸고 손과 발을 주무르면 깨어나시지 않으실까 싶어서 집안일을 내팽개 쳤냐는 시모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있는 병원을 매일같이 찾아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된 자식의 지극정성으로 의식이 없던 가족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곤 하던데 제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빤 평생 찾아다녔던 저와 말 한마디 눈맞춤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며 이 세상 유일한 가족을 만나자마자 잃게 됐던 저도 무너지게 됐죠. 하지만 마냥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비록 제 기억에도 없었고 대화를 나눈 적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본 적도 없는 아빠였지만 딸로서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죠. 아빤 고모네가 저를 버린 일로 친가와 돌아가실 때까지 의절한 채 지냈던 상황이라 제가 아니었으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너져가는 가슴을 부여잡아가며 아빠의 장례식을 지키게 됐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찾은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저와 아빠의 관계를 설명하느라 난감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아빠의 딸로서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때가 되니 아빠가 날 찾기 위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주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아빠에게 감사하기도 했죠. 그렇게 아빠를 제 손으로 떠나보내드릴 수 있었다는데 안도하며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도중 아빠의 사망 판정을 들었을 당시보다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 때보다
몇 배는 공허하고 슬픈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이제까지 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고아라는 생각에 몸이 떨릴 정도로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었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서워해야 하는 건지 제가 느낀 감정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시모가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가족을 이제 막 떠나보낸 사람에게 해선 안 되는 말을 제게 했습니다. 집에 왔으면 왔다고 말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들어와 있으면 어쩌자는 게야. 4일간이나 집을 비웠으면 집안일이 얼마나 밀려있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 있어? 4일이나 쉬었으면 됐다. 이제 그만 궁상 떨고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서 밀린 집안일부터 해라. 그리고 너 부조금 받은 건 그대로 챙겨서 왔지? 그거 좀 내놔봐라. 얼마나 남았나 좀 보자. 부조금 남은 건 저기 있고요.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어머님, 저 오늘 하루, 아니, 딱 내일까지만 마음 추스르는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너 이제 대놓고 농땡이를 치겠다고 말하는 거냐? 너 내가 네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것도 이해해줬지? 그럼 지난 4일간 쉰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할 생각을 해야지. 이틀을 더 쉬겠다고? 어머님, 제가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라 장례식 치르고 나서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라 마음 추스를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도 아니고 오늘 내일 딱 이틀인데 그것도 말 못해요? 야! 부모님 장례식 너만 치러? 어디서 장례식 치른 거 가지고 유세를 떨어? 그리고 너 네 아버지랑 무슨 유대라도 있어? 평생 만난 적도 없다가 네 아버지 죽기 직전에 본 거잖아. 그것도 병실에 의식 없는 채 누워있는 것밖에 못 봤고. 그럼 뭐 기릴 일도 없고 가슴 아플 추억도 없는 건데 뭔 놈의 마음을 추스른다고 떠들어? 이게 며칠 쉬더니 아주 놀작정을 하고 있네? 너 헛소리 그만 내라.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걸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에? 시댁 식구 일이라면 사소한 일에도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면서 저희 아빠의 죽음은 마치 하찮은 일인 것 마냥 취급하는 시모의 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말씀을 그따위로밖에 못하세요? 아무리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돈이라고 하지만 이젠 몸종 정도로 생각하는 며느리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말을 그따위로 하셔야 하겠냐고요? 제가 다 포기하고 어머님 하라는 대로 사니까 우습게 보이세요? 이 집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해서 제 마음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이따위 대접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던데 제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이 집 식구들한테 짓밟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이고 참나. 내 살다 별꼴을 다 보게 된다? 니깎게 나한테 소리까지 지르는 꼴을 보게 돼? 그래, 어디 해봐. 니깎게 뭘 어쩔 건데? 지금 내 앞에서 잠깐 성질 부리는 것 말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네가 배운 게 있냐? 미천이 있냐? 아니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 너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친정도 없잖아. 뭐 하기야 잠깐 생기기도 했고 아주 생길 뻔은 했었지. 나도 그것 때문에 잠시나마 긴장했었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찾아 헤맸다는 너, 네 얼굴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니년 도망갈 친정도 없지? 에? 근데 뭔 자신감에 내 앞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치면서 지렁이도 꿈틀댄다는 소리라고 있어? 그리고 너 준석이 준호 떼놓고 어디 갈 수 있겠냐? 네 아버지도 죽어서 네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애들 둘뿐인데 걔들 포기하면서 어디 갈 수 있겠냐고? 우리 가족들이 준석이 준호를 곁에 끼고 있어서 너 걔들 데려가지도 못해. 아니 데려간다 한들 걔들 먹여 살릴 수나 있겠냐? 네 주제. 그러니 우리 집에 시집와서 밥 먹을 걱정, 누울 걱정, 새끼들 굶길 걱정 없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해. 쓸데없는 잡생각하지 말고. 너 한 번만 더 내 속 긁는 얘기 했다가는 그땐 이렇게 말로만 안 넘어간다. 이제 네 주제 알겠으면 정신 차리고 얼른 밖으로 나와서 일해. 알겠어? 시몬은 끝까지 절 무시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짓말이더라도 실수였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제게 죽어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빠의 죽음을 별일 아닌 일마냥 취급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비웃고 저를 종보다 못한 인간 이하로서 취급하는 시모와 시댁 가족들에게 뒤통수를 치는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이후 저는 평소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제가 세웠던 복수를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어요. 시댁의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은 없었고,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제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신경 쓰지 않고 말하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 덕분이었죠. 정확히 한 달. 제 복수에 대한 준비는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복수가 완벽히 준비됐다고 생각됐을 때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으게 됐죠. 뭐야? 너희도 진화 걔가 불러서 온 거야? 우리 가족 전부? 얘 성우가. 얘는 무슨 말을 하겠다고 우릴 다 부른 거니? 모르겠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사정사정 하길래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식구들 불러 모아놓고 어딜 간 거야? 얘가 어쩌다 지 애비 한번 만난 뒤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그때부터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한다니까. 얘 성우가, 너 논다고 바깥으로만 다니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진화 걔 좀 교육시켜라. 엄마가 매번 잡는 것도 힘들고 그년이 이제 집이 좀 휘청거린다고 우릴 우습게 하는지 덤비기까지 해요. 그러다 머리 크면 나중에 다루기 어려워진다. 귀여울을 생각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돼. 알겠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다가도 걔가 보인다 싶으면, 지나간다 싶으면 일부러 멈춰 세워서 한 소리씩 하고 물건도 걷어차면서 겁을 줘. 뭘 하든 간에 우리 가족 눈치 보게 만들라고. 그동안 우리가 좀 풀어줬더니 얘가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떨고 있어서 더는 안 되겠다. 알겠지? 그나저나 이년은 정말 식구들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왔어요. 밖에 나가서 서류 좀 떼오느라 늦었어요. 그럼 박씨 집안 식구들 빠짐없이 다 모인 거죠? 뭐? 박씨 집안 식구들? 너 뭐 잘못 먹었냐? 어디서 네가 감히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불러? 너 오늘 우릴 부른 게 너 때려달라고 부른 거냐? 요즘 말도 안 듣고 밖으로 쏘다니는 일도 잦더니 네가 생각해도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서 우리 보고 버릇 좀 고쳐달라고 부른 거야? 그래, 그게 네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줘야지. 어디를 뭐로 맞아야 할까? 얼마나 맞아야 나간 정신이 되돌아오겠어?
제가 여기 사람들을 박씨 집안 식구들이라고 말한 게 잘못한 일이에요? 그럼 박씨 집안 식구들을 박씨 집안 식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아, 징글징글한 박씨 집안 식구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인간 말종들만 모인 박씨 집안 식구들? 뭐? 네 년이 정말 미쳤구나. 이 또라이 같은 년이. 성우가 제발아. 제가 하는 말 너도 들었지? 제가 요즘 저렇다니까. 지 애비 뒤지고 나서 겁을 상실했는지 아주 막 나가요. 막 나간다고. 당신 지금 미쳤어? 어머니 계신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어? 계속 그렇게 나와봐. 가만두는 것도 딱 여기까지야. 한 번만 더 시건방지게 기어오르면 내가 당신 데리고 나가.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날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서 뭐 어쩌려고? 때리려고? 내가 당신한테 맞으려고 박씨 식구들 불러 모았을 것 같아? 좋아. 그러건 말건 당신 마음이니까 알겠는데 우선 내가 당신 식구들 불러 모은 이유 듣고 나서 마음대로 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가 내게 남긴 유서를 말해주려고 불렀어. 지금부터 유서 내용 그대로 읊어줄 건데 다들 잘 들어줬으면 해. 여기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럼 우리 아빠가 나한테 무슨 말을 남기고 뭘 주셨는지 들어봐. 저는 아빠가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유서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다지 특별하진 않았어요. 딸의 생사를 모르는 아버지의 불안함과 미안해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고, 저를 얼마나 찾고 싶어 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적어두셨죠. 그리고 유산 상속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사후에라도 저를 찾게 될 걸 생각해 두셨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재산 상속에 걸림돌이 없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였죠. 덕분에 저는 친자인 결과만으로 아빠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읊어나가자 시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시모는 다단계 사기를 당해 거액의 빚으로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으니 이 집 종이나 다름없던 제가 빚을 갚고도 남을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건 자기 돈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것은 시댁 식구들의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웬일로 저를 복덩이 취급했습니다. 아유, 우리 진아가 복덩이다, 복덩이. 어쩜 타이밍도 기가 막힐 때 그 큰 돈을 집으로 가져온다니?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해. 그 집에서 노예처럼 살던 진화를 우리가 데려와서 이런 복을 받게 되는구나. 아유, 진짜 오늘 최고다, 최고. 오늘 내가 진화에 대해서 말했던 거 너희들 전부 잊어라. 우리 진화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닐만 했던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럼 진화야, 상속된 돈은 언제 네 통장으로 들어오니? 우리 그 돈 받자마자 이 집 문제부터 해결하자. 내가 이 집 경매로 넘어간다고 통보받았을 때부터 마음이 계속 불편했거든. 그럼 난 내일부터 은행이랑 법원 돌아다니면서 이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돌아다녀야겠다.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곧 기간 내 퇴거하라는 등기 올 거니까 그때 맞춰서 나가시면 돼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퇴거하라는 등기라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이 집 경매 낙찰받았으니까요. 제가 아까 서류 떼오는데 늦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낙찰 허가 결정 난 서류 떼오느라 늦었어요. 이제 입찰 보증금 제외하고 잔금만 납부하면 이 집은 제 거예요. 아까 들었다시피 저희 아빠께 받은 유산으로
잔금 내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 집을 낙찰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퇴거 명령을 받니? 아, 그 퇴거 등기가 와도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아휴, 난 또 무슨 말이라고. 아니, 넌 말을 뭐 그렇게 어중뛰게 말하니? 사람 헷갈리게? 아니요. 저 아드님과 이혼할 거니까 여기 박씨 집안 식구들도 제 집에서 나가야죠. 뭐? 이혼? 아니, 네가 성옥이랑 이혼을 갑자기 왜 해? 너 설마 수중에 돈 좀 생겼다고 이러는 거냐? 정말 그런 거야? 예,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성옥이랑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어떻게 했는데? 그래, 한번 직접 말해보시지.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 아, 그 잠깐? 나 못 도망가게 할 때? 그때 빼곤 나 이 집 종노릇이나 했잖아! 아니지. 종도 아니었어. 그보다 더 못했지. 내가 이 집에서 고생한 거 말해볼까? 그걸 오늘 밤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너희 박씨 집안 사람들에게 받은 푸대접은? 인간 대접도 못 받았는데 너희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어? 끝까지 양심 없는 것들. 너희가 나 없었으면 이렇게라도 살았을 것 같아? 특히 최영선 니년! 나 아니었으면 이 집에서 살았을 것 같아? 진작에 너네 식구들 이 집에서 쫓겨났어. 너 이 집 경매 넘어가는 거 막아보겠다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담보대출 변제하는 돈 어디서 났어? 그 돈 전부 내가 일해서 번 돈이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 며느리 호강은 못 시켜줄 망정 괴롭히진 말아야지. 네가 언제 나 하루라도 안 괴롭힌 적 있니? 그것뿐이야? 겨우 만난 우리 아빠 의식 없이 누워 계신다고 하니까 웃었지? 장례식 치르고 온 나한테 유세 떠는 거냐고 했고. 그게 인간이니? 그게 며느리에게 할 소리야? 나머지 새끼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나 이 집 몸종으로 생각하고 똘똘 뭉쳐서 괴롭혔잖아. 우리 아빠 장례식은 부정 탄다고 오지도 않았고. 근데 내가 이런 쓰레기들하고 왜 더 같이 지내?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지. 얘 진아야, 너 무슨 오해를 하는 거니? 흥분 좀 가라앉히고 우리 오해를 좀 풀어보자. 응? 아이, 엄마, 왜 약하게 나와? 아이, 겁먹으면 이 사람이 더 막 나올 거라는 거 모르겠어? 엄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야, 네가 우리 뒤통수 친 노력은 가상하다만 그것도 이혼이 된 후에나 뒤통수 친 거지. 지금은 네가 우리 집 도와줄 꼴밖에 안 돼. 안 그래? 그리고 너 이혼이 네 맘처럼 되는 건 줄 아나 본데 그것도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아니면 개나 소나 다 이혼하고 있게? 그 증거도 없이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 증거야 차고 넘쳐. 증인도 차고 넘치고. 당신이 나한테 손 찍어만 예. 당신 엄마가 나 노예처럼 부린 거 모르는 동네 사람도 있나? 이 동네에 넘어서 옆 동네를 가도 알고 있을걸? 거기다 당신 엄마 나 다른 집 일 시키고 내 목 가져간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 당신 엄마 표현대로 밖에 쏘다니면서 그 증거들 좀 모으고 있었어. 이렇게 증언도 받아놨고 통장 기록도 복사해둔 상태고. 어디 이제 뭐로 날 붙잡아 두거나 협박할래? 준호 준석이는 벌써 내가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뒀는데. 그런데 나도 괜히 신경전 부려가면서 이 집 식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너희 더러운 식구들 면상 더는 마주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조용히 퇴거 기한 내까지 나가. 너도 나랑 합의 이혼하고. 그럼 너랑 네 엄마가 지은 죄 이 세상에 까발려지도록 하진 않을게. 뭐? 인연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씨. 왜? 또 때리려고? 때려! 이왕이면 병원 가서 진단 끊을 수 있게 제대로 때려. 그러면 이혼하는데 또 도움이 되겠네. 남편은 주먹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제 심기를 건들까 싶어서 그 나불거리던 입을 다물고만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 식구들에게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나갔고요. 이후 남편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는지 합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제가 장담했던 것처럼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신고를 했죠. 그렇게 이혼 소송과 2건의 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제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드디어 평생 누군가에게 묶여 자유라는 삶이 없던 제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죠. 집 관련으로는 작은 소동이 있긴 했지만 그건 역시 결국엔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됐고요. 지금은 마음 편히 쌍둥이 아이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나 싶어요. 내 인생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일만 하면서 노예처럼 살았나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지금 제게는 더없이 자유롭게 느껴지고 행복합니다. 저는 저에게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아들들이 부디 저와 같이 억울한 일 없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극성으로 아이들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행복할 겁니다. 아빠가 그러라고 절 끝까지 찾으셨고 유산까지 남겨두셨으니까요.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 잘 키울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